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황 말씀드리고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분석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리 오늘 강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아마존이 12% 급등했었고, 그런데 이제 장중에 좀 밀리면서 3% 정도 플러스로 끝났고요. 메타는 11% 급락을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다음에 주요 지수가 나스닥이 1.6% 하락, S&P 500이 0.99%, 다우도 0.23% 빠졌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나타냈고요. 트럼프 시진핑이 1년 동안 이제 무역 휴전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시간 외에서는 아마존과 애플이 반등을 해주는 덕분에 S&P 선물이 지금 0.6% 정도, 나스닥 선물이 1.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흰맵 보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전부 이제 빨간불이 많이 켜졌고요. 이제 구글과 일라이릴리가 플러스 보이는 거 좀 보이고 있습니다. 3일째 이어지는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AB 합선을 딱 지켜줘서 그래도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금요일 날은 플러스를 보이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는 어제 보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장세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리어 밸류 스탁들이 조금 지켜주는 그런 장세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그림을 보이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보다 1.3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좀 지켜줬고요. 그래도 물량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 보시면은요, 많이 이제 빠져서 정상 가격으로 왔는데, 사실 어제 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 두렵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온 딥스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어 앤 기어 인덱스도 37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서 좀 올라간다 하면은 한 40대로 다시 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심 이제 수요일마다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면 분리시가 44%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베어리시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일단 10월 10일에 있었던 급락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한 관세 이제 포비아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시 시장은 10월 초죠. 그때 이제 심리로 다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상황 보면은요, 요것도 이제 수요일마다 발표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100%꽉 채웠습니다. 100%더 채운 거죠. 매니저들은 레버리지 쓸 수 있기 때문에 100%좀 넘어가는 거는 뭐 당연한 지사인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트럼프 관세 상관없이 일단은 연말 랠리를 향해서 포지션을 꽉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10월 10일 날 히트에도 기관 투자가들은 전혀 끔찍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굉장히 좋은 불리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움직임 보겠는데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존은 13% 오르고 있고 넷플릭스 3%, 애플이 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부분, 바로 AWS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둔화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아마존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3% 이상 폭등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숫자부터 보시죠. 매출은 1,802억 달러, 월스트리트 예상치 1,778억 달러를 24억 달러나 초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이고요.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12% 성장이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불 95센트, 컨센서스 1불 57센트를 무려 24%나 상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트가 아니라
블로아웃 비트라고 봐야겠습니다. 순이익은 212억 달러로 전년 153억 불보다 38%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즉 엔트로픽의 가치 상승으로 95억 달러의 비영업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3% 급등했고 이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이제 세그먼트별로 보시면 AWS가 330억 달러로 20% 상승했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북미 사업은 1063억 달러로 11% 성장. 그 다음에 국제사업은 14% 성장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광고 사업입니다. 177억 달러로 22% 성장했는데요. 이는 아마존이 단순한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라 구글, 메타에 이은 3대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앤디 제시 CEO가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WS가 2022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지난 2년 동안 2022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 AWS 성장률은 계속 둔화됐었습니다. 20%대에서 1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죠.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이 AI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번 분기 구글 클라우드는 34% 성장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는 40%나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마존이 훨씬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존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고작 11%이며 330억 달러 규모 사업이 20% 성장한다는 것과 100억 달러 규모 사업이 40% 성장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죠. 절대금으로 보면 AWS가 한 분기에 대한 매출은 55억 달러, 구글 클라우드는 40억 달러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AWS가 18.1%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20.2%를 기록했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예상치를 200베이스 포인트나 초과한 겁니다. 이 규모에서 이 정도 서프라이즈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아마존이 뭘 하길래 이런 재가속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트레니움 2라는 자체 AI 칩입니다. 이게 분기 대비 150% 성장했고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이 됐습니다. 완전히 예약이 꽉 찬 상태고요. 엔비디아 칩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프로젝트 레이니어입니다. 이건 안스로픽의 클라우드 AI를 구동하기 위한 50만 개 칩 규모의 거대 AI 컴퓨팅 클러스터입니다. 며칠 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은 안스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까지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바로 전략적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지난 12개월간 3.8기가와트의 전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클라우드 제공업체보다 많은 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생명인데 아마존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엔비디아의 GB200 울트라 서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탑재한 차세대 AI 훈련 인프라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20.2%라는 성장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돈입니다. 아마존이 2025년 자본 지출을 1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180억 달러였는데 70억 달러를 더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CEO 브라이언 올버스키는 뭐라고 했냐면 2026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설비 투자는 351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26억 달러. 그러니까 55%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 잉여 현금 흐름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140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 477억 달러였으니까 한 69% 감소한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떤 투자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마존이 이제 돈이 말라가는구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하지만 아마존 AWS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중반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가 무슨 IT 인프라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AWS는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죠. 지금 벌어진 일도 똑같다고 봅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회는 AWS 성장이 2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투자는 정당화됩니다. 3, 4년 후에는 이 인프라가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리스크는 만약 성장이 다시 둔화된다면 그런 과잉 투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주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앤디 제시는 이 승부수를 던질 만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AWS의 20% 재가속이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본업, 리테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러퍼스라는 걸 써보셨나요? 아마존 앱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AI 쇼핑 어시스턴트입니다. 아이가 생일 선물로 뭘 좋아할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올해만 해도 2억 5천만 명의 고객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러퍼스가 그걸 사용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6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입니까? 이커머스 전환을 1%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하지만 60% 증가라는 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전년 대비 8% 성장했습니다. 3차 판매자 서비스는 11%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 성장해서 1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프라임 멤버십의 가치 상승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NBA 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즌 개막전 더블헤더에서 평균 125만 시청자를 기록했고요. Thursday Night Football은 평균 1530만 명 시청자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라임 멤버들이 스포츠 때문에 구독을 유지하고 그 멤버들이 쇼핑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멤버는 비멤버보다 연간 5배 이상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리테일이 AI로 문장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컨텐츠가 강화되면서 아마존의 플라이휠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을 사야 하는가? 먼저 4분기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2060억, 2130억 사이고요. 중간값이 2095억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치 2080억 달러를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성장률로는 10에서 13%입니다. 영업이익은 210억에서 260억 달러로 가이던스가 꽤 넓습니다. 이건 홀리데이 시즌의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 등 매크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벌어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조정 후 실질 영업이익입니다. 이번 분기 보고된 영업이익은 174억 달러로 전년과 똑같습니다. 성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숨어진 비용이 있습니다. FTC와의 법적 합의금 25억 달러. 이건 한 번 내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 1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빼면 실질 영업이익은 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셈입니다. 1만 4천 명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인데 제시 CEO는 이게 재정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와 속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을 더 날렵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아마존 주가는 고작 1.6%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는 최하위권이죠. 현재 주가 222달러에서 시간에 13% 상승하면 약 251달러가 됩니다. 포워드 P는 대략 25에서 27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군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AW의 재가성 모멘텀이 20% 성장이 지속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돼 있다. AI 투자의 장기적 보상, 즉 3, 4년 후에 엄청난 캐시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고 광고 사업의 고성장, 즉 22%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 프라임 강화가 NBA, NFL 등 컨텐츠로 딱 확인되면서 이제는 리스크도 있지만 분명히 큰 성장 스토리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부분은 뭐 캐펙스 과잉 우려 있고 소비 둔화되는 거, 트럼프 관세 정책, 뭐 북미 리테일 마진 압박 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거는 장기적인 투자로 볼 때는 뭐 그렇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다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싸 보인다. 뭐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줄여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AWS가 20.2%로 재가속 성장하면서 시장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해줬다.
그다음에 둘째는 아마존은 12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AI 인프라에 베팅하고 있다. 이게 성공하면 다음은 황금알을 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리테일에서 AI 활용과 프라임 강화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 13%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목표 주식은 268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230불에 어제 끝났고 지금 251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접을 하는데 이번 실적 발표로 해서 이 프라이스 타겟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있다 확인을 해보겠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구나 올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아마존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좀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갭으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의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나왔죠. 먼저 핵심 수치 세 가지만 보시죠. 매출은 10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불 85센트, 전년 대비 무려 13% 증가했고요. 이것도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간 매출이 4,1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숫자만 봐도 좋아 보이죠. 하지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입니다. 490억 달러로 6% 성장했고요. 숫자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287억 달러로 15% 성장했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드웨어는 한번 팔면 끝인데 서비스는 매달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수수료 이게 바로 애플의 진짜 돈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맥입니다. 87억 3천만 달러에서 13% 성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요즘에 보면 PC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맥은 오히려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와, 대단합니다. 맥북 에어 가격 인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인데요. 69억 5천만 달러로 성장률 제로입니다. 정체됐습니다. 아이패드는 솔직히 애플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제품군입니다. 태블릿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아이폰과 서비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폰 17이죠. 엇갈린 시그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신호를 보겠습니다. 아이폰 17이 9월 19일에 출시됐는데 그런데 이번 실적은 9월 27일까지 집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일치 판매만 포함된 겁니다. 10일 팔아서 490억 달러를 찍었다. 와, 대단한 거죠. 그리고 팀 쿡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소비자 반응이 차트를 벗어날 정도로 뜨겁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off the char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여러 모델이 공급 부정 상태라고 했습니다. supply constrained라고 했는데 만들어도 모자란다는 뜻이죠. 매장 방문객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기록적인 판매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 매출이 502억 달러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49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12억 달러 모자란 거죠?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일밖에 안 팔렸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거의 근접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랄 만한 것이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요 시그널은 강력하다.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다음 분기, 즉 12월 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기록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애플은 12월 분기에 아이폰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할 거라고 가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달성되면 역대 최고의 아이폰 분기가 됩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숨은 매력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10일밖에 안 팔렸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이게 진짜 애플의 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만 두 개만 보시죠. 총 마진 75.3%, 성장률 15%.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총 마진 75%라는 건요. 100불 팔면 75불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는 총 마진이 36%밖에 안 됩니다.
만들고 배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서비스는요, 애플 뮤직 구독료,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요금, 앱스토어 수수료, 이런 건 한 번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 다음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재구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한 번 팔면 3, 4년마다 또 팔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돼요. 이게 바로 반복 수입입니다.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가 가장 사랑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이게 15% 성장하고 있어요. 287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 카테고리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고 유료 구독자 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애플을 아이폰 회사로만 보시지 마세요. 애플은 이제 서비스 회사입니다. 아이폰은 그 서비스를 팔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면 애플 뮤직도 써야 되고 아이클라우드 쓰고 앱도 사고 계속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수준은 이것들이 계속 커지는 한 애플은 안정적인 회사다. 이게 바로 애플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애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레이터 차이나 매출이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은 애플의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미국, 유럽 다음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화웨이의 반격입니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시리즈로 들어오면서 중국 내 프리미엄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아이폰을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는 중국 경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소비 심리가 좀 얼어붙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애플은 샌드위치 신사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애플은 망하는 건가? 아닙니다. 팀쿡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아이폰 17 반응 덕분에 중국도 이번 분기에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중국 시장이 한 분기 4% 빠졌다고 애플이 중국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 부유층과 중산층은 여전히 아이폰을 선호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고급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17의 초기 수요가 중국에서도 강력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전히 강자입니다. 화웨이가 아무리 좋아도 애플의 생태계를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리스크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만 중국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애플도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 때문에 애플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건 생각은 아닙니다. 제 답은 애플은 중국하고 상관없이 가져가셔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일시적 악재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죠. 맥의 부활입니다. 87억 3천만 달러, 즉 전년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가요? PC 시장 전체는 지난 몇 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PC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 특수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13%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략이 정말 스마트했습니다. 첫째, 맥북 에어 가격을요 100달러 인하했습니다. 즉 1099불에서 999달러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격 심리학 아시죠? 1099달러는 1100달러대로 느껴지는데 999달러는 900달러대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1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거의 한 200~300불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이 전략이 대박이 났습니다. 맥북 에어는 애플의 보급형 모델입니다. 999달러면 학생들도 일반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죠. 실제로 신규 고객 비중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절반이 맥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둘째, M 시리즈 칩의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M3, M4, 그리고 이제 M5까지 나왔습니다. 인텔 칩 쓰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성능도 좋고 열도 잘 안 난다고 하네요.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시 윈도우로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AI PC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M 시리즈 칩은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맥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10월에 M5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와 아이맥이 출시가 됐어요. 이 효과는 이번 분기 12월 분기입니다.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애플을 볼 때 아이폰만 보지 마십시오.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 쓰는 사람은 아이폰도 쓰고 에어팟도 쓰고 애플워치도 차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애플의 무서운 점입니다. 맥의 13% 성장은 단순히 PC 한 대 더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애플 생태계에 새로운 고객 한 명이 더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고객은 앞으로 서비스도 쓰고 다른 제품도 사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애플의 장기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의 12월 분기 가이던스. 이게 정말 폭탄입니다. 애플이 뭐라고 했냐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12%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12%로 계산하면 약 1380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거 달성만 되면 애플 역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1323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애플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약 60억 달러나 높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낮게 가이드하고 실적을 뛰어넘는 게 애플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공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신이 넘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특히 아이폰 두 자릿수 성장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 아이폰 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요? 첫째는 아이폰 17의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매장 트래픽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네요. 둘째는 홀리데이 시즌입니다.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 이 시즌의 아이폰은 항상 잘 팔립니다. 선물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셋째는 중국 시장도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폰 17의 중국 반응이 좋다고요.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2025년 수준 성장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즉 15% 정도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애플이 이 가이던스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또 한번 점프할 겁니다. 반대로 달성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애플이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함부로 가이드라인을 올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이드를 했다간 잘 안되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관세 문제라든지 중국 경제 문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변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애플의 가이던스를 믿어볼 만한 이유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던스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감을 가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애플 회사가 잘할 거다. 그래서 저는 애플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홀드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성과 마진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마진이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총 마진이 47.2%입니다. 이제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해서 줍니다. 분기 대비로도 70 베이시즈 포인트를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은 신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품 총 마진은 36.2%,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70bp나 올랐고, 근데 왜 올랐을까요? 이건 믹스 개선 때문입니다. 믹스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 더 많이 팔려는 적게 팔려는 이런 제품의 이제 믹스죠. 예를 들어 프로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마진이 높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가 더 잘 팔리면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 분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비싼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건 애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서비스 총 마진은 75.3%입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30bp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는 한번 인프라 깔아놓으면 거의 비용이 안 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관세 문제죠. 이번 분기에 관세 비용이 11억 달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14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리면서 애플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이폰은 중국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애플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팀 쿡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관세가 없을 때와 똑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대신 총 마진에서 흡수하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플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값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삼성이나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일을 놓치는 거죠. 차라리 단기적으로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고객을 잃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애플의 총 마진율이
47%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많이 남는 거죠. 14억 달러를 흡수해도 여전히 47에서 48% 마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애플의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마진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관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애플은 흡수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힘입니다. 물론 관세 문제가 계속되면 애플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애플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기 마진보다 장기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전략이 옳다고 봅니다. 자, 이제 미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애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그냥 바이앤홀드, 거래도 안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좀 깊이 쭉 들여다보시면은 아이고 뭐 걱정 안 하고 애플을 가져가도 되겠네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AI 얘기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구글도 AI,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메타도 AI. 근데 애플은 좀 다릅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요. 대신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주가 빠졌을 때 AI에 대해서 아무 주장을 안 해. 그래서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애플의 AI 전략,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가 다르나? 이거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즉 보통 AI들은 전부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 안에 AI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 AI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애플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강조해 왔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 것이다. 이게 애플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AI도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구글처럼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안에서 처리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클라우드 AI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뭘 했냐 하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챗 GPT를 iOS에 통합하는 거죠. 이게 정말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직접 개발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차라리 세계 최고의 AI를 빠르게 가져다 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팀쿡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AI 회사들과도 협력할 거다. 즉 구글 제미나이도 들어올 수 있고 엔스로픽의 클라우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리 업데이트도 2026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쉬리가 좀 멍청하죠. 솔직히 말해서 잘 그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시리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훨씬 똑똑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R&D 투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분기 영업비용이 15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1%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R&D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새로운 제품 로드맵, 애플이 이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테크 회사는 계속 혁신해야 살아남습니다. 애플 아이폰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음 큰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게 바로 AI일 수도 있고 비전 프로 같은 AR, VR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시도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애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수익을 만든다. 애플의 R&D 투자는 2, 3년 후에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에 투자해야 할 이유와 주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12월 분기 역대급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13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달성하면 애플 역사상 최고 분기 매출입니다. 둘째, 서비스 부분의 안정적 성장 15% 성장하고 있습니다. 75% 마진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한 애플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셋째는 아이폰 17의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넷째, 매개 부활입니다. 13% 성장은 정말 놀라운 수치고요. M5 칩 효과가 다음 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는 재무 구조가 견고하다. 순연금 340억 달러, 분기마다 240억 달러씩 주주환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주주환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째, 중국 시장. 지금 4% 하락했죠. 하웨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관세 압박입니다. 14억 달러의 비용이 마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애플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셋째는 아이폰 매출이 단기적으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출시 타이밍 때문이죠. 신경 쓰이긴 하지만
좀 넘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넷째는 아이패드 성장 정체입니다. 0% 성장은 이 제품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긍정적 요인이 훨씬 많다. 리스크는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 시장은 반등할 것을 가능성이 있고 관세는 애플의 마진을 흡수 가능하고 아이폰은 다음 분기에 폭발할 거고 아이패드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렇게 하면 단기 투자자라면 12월 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이던스 달성하면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중기 투자자라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지켜보십시오. 2026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기 투자라면 서비스 부분 성장과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애플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애플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변동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라면 애플이 딱 어울리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은 애플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주가가 이제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폰 17이 잘 팔린다 하니까 이제 앞서갔고 지금 이 실적 발표 가지고 이 타겟 프라이스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애플의 레이팅을 안 좋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애플은 그냥 스마트폰, 애플 생태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는 아마 좀 더 레이팅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 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추세는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0분간의 시간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미국 증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심리 항해술입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금융가에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건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주식인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이지?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마치 누가 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죠? 은퇴자금을 어떻게 지킬까?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15분 동안 여러분은 세 가지 핵심 항해술을 배우시게 됩니다.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투자심리 항해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바다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함정입니다. 지도가 바다라고 착각을 한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것들입니다. 뉴스, 엔비디아 신제품 발표, 전문가 리포트, 목표가 상향 조정, RSI, MACD 같은 보조지표들, 이것들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죠. 실제 가격 움직임. 지금 이 순간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투자자들의 심리, 두려워하는가, 탐욕스러워하는가? 이게 바로 바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인 셈이죠. 여러분, 뉴스는 이미 일어난 과거입니다. 지표는 이미 지나간 움직임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항해할 수 있지만 지도가 바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또 있으시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넘었대. 매수해야 되겠다. 근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뉴스는 이미 지도에 반영된 과거 정보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실제 상황, 즉 수급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지도를 참고하되 살아있는 가격의 움직임을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보다 가격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조지표 신호가 나왔다고 덜컥 사는 것. 이건 내 판단을 외부에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의 외주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뉴스가 말합니다. 위기다. 하지만 시장을 보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버틴다면 그것이 바다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시장은 이미 바닥을 다진 겁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판단의 중심을 지도가 아닌 바다에 두세요. 뉴스가 매도하라 외칠 때 시장이 버티면 그게 기회입니다. 뉴스가 매수하라 외칠 때 시장이 무너지면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심리 함정입니다. 소음에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뛰어든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5% 급등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들고 싶으시죠? 이게 소음입니다. S&P 500 3% 급락 어떻게 하십니까? 팔고 싶으시죠? 이것도 소음입니다. 충동적 반응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신호일까요? 세 가지 별이 정렬될 때입니다. 첫 번째 별은 방향, 큰 파도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별은 영역,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세 번째 별은 신호, 하락이 멈추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항해를 위한 세 개의 별이 정렬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바로 규율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 방향입니다. 큰 파도의 방향은 어디인가? 장기 상승 추세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월봉, 주봉 차트를 보십시오. 큰 흐름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럼 매수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별, 영역입니다. 가격이 매력적인 해안가인가? 역사적 지지선과 위험한 꼭대기를 구분하십시오. 과거에 여러 번 반등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게 매력적인 영역입니다. 세 번째 별, 신호입니다. 지금 그때인가?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돌리는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캔들이 긴 아랫꼬리를 만들며 반등하기 시작했나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오나요? 이게 신호입니다. 세 개의 별이 모두 정렬될 때만 움직이십시오. 방향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기다리십시오. 영역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기다리십시오. 신호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기다리십시오. 세 개가 모두 확인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행동하십시오. 기다림, 그것이 소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90%는 기다림입니다. 조급함이 계좌를 파괴합니다. 인내심이 부를 만듭니다.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 함정입니다. 희망을 관리하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이번엔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고 과도한 비중을 실으십니까? 이건 오만입니다. 본전만 오면 팔 거야. 물타기 하십니까? 이건 손실 회피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생존의 나침반. 실패하면 얼마를 잃을지 먼저 결정합니다. 전체 자산의 X% 이상은 한 종목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합니다. 희망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손실 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 가능한 손실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지면 냉철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면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는 투자,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를 잃을지 미리 정해두면 공포가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는 얼마를 벌지 꿈꿉니다. 하지만 프로는 얼마를 잃을지 계산합니다. 제가 38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투자자의 시간 배분을 보십시오. 90%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0%만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세 개의 별이 정렬되는 순간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좌가 멈추 있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 사도 될 주식을 사고 안 팔아도 될 주식을 팝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지루함이 백만장자를 만듭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트레이더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단 3가지 패턴만 거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루함의 대가다. 기다림을 견디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첫째, 바다를 읽으십시오. 지도가 아니라 바다를 보십시오. 뉴스가 아니라 시장을 보십시오.
뉴스는 참고만 하고 가격의 실제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십시오. 둘째, 별을 기다리십시오. 소음이 아니라 세 개의 별 따르십시오. 방향, 영역, 신호 세 개가 모두 정렬될 때만 움직이십시오. 셋째, 나침반을 따르십시오. 희망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진짜 등대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원칙이라는 등대가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떤 파도가 와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마스터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마스터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포트가 어제 좀 타격을 맞았습니다. 엑스템 포트가 20.4%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2.5% 빠졌습니다. 그래서 4.7%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하고 스윙 트레이드 종목 4종목 가지고 있는데 세일즈포스 하나만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텐베거 종목들도 좀 타격을 받았죠. 현재 25종목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잘라낸다고 했는데 이제 종목들을 거의 비중을 다 맞췄습니다. 4%대로 다 맞추고 있고요. 지금 여기 3개가 남았는데 이게 다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구글이 좀 올라서 이제 비중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4%대로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소형주들이 올라오면 거기서 몇 개 이제 쳐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백두산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뭐 비용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가족으로 오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의도니까요. 요거를 쳐주시고 그러면 어떤 화면으로 나오냐면 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삼성증권에 계좌가 없으시면 신규 계좌 개설하는 프로세스 따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문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가 계좌에 있으시다 하면은 신규 계좌를 하나 더 터주시고 그걸로 자문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자세히 잘 써 있고요. 만약 잘 안 되시는 분들은 02-785-3882로 문의 주시던지요. inbexgpt@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은 삼성에 이제 가입을 못 하시니까 저희한테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류 보내드려서 이게 앱이 있습니다. 앱으로 아주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가입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가족으로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문 상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카운셀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02-785-3882로 문의 주시던지 아니면 inbexgpt@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카운셀링 서비스인데 1시간 정도의 세션을 3번 가지시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언제든지 예약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하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하면서 뭐 투자에 대한 거, 앞으로의 뭐 향후 전략, 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이런 거 다 서로 의견 교환하고 말씀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